우리 사회에서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가 이 통일 안보 이야기입니다. 이 통일 안보라는 주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을 해가지고 부모 형제가 죽었잖아요. 전쟁을 해서 부모 형제가 죽었는데 저놈 때려잡자 소리 안 하면 왜 열이 안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안보를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야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명령하는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헌법의 명령은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시켜라!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통일을 하려면 어차피 통일을 하려면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그 배경음악 삼아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 천천히 하세요. 그 통일을 이야기하려면 서로 간에 그동안에 다투었던 일들, 서로 간에 싸웠던 일들, 내가 신혼생활 초기에 그렇게 어려울 때 시아주버니 나한테 뭐 해줬어요? 라고 했던 이야기들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머리에 형제들이 모여서 형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여러 가지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6.25 참전 용사이십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이북에다가 고향을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느니 제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막 가까웠던 사람인 거 아시죠? 네, 제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오른팔이었대요. 사위가 대통령 오른팔인데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이 설날 추석 때마다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니들 친북좌파 아니냐? 설날 추석 때만 재산머리에서 인사가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비판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북에다가 퍼주냐? 그래,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신문만 열면 맨날 퍼준다고 욕을 먹고 있는데 집에 와서 따뜻하게 그래요, 이리저리 욕본다 소리를 듣고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자기 딸이랑 같이 살고 있는 사위한테 그렇게 시선 소리를 하세요. 제가 지난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장인어른은 저희 아버님이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의 아버님이면 제 아버님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님께서 늘 대북에다가 북한에다가 퍼주냐, 쌀 퍼주고 비료 퍼주고 그러느니 마음이 늘 힘든 거예요. 근데 한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저도 화가 났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쩌면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이익을 지키는 사람이지 대한민국 떼다가 이북에다가 갖다 바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꾸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라고 하면서 장인어른하고 한번 언쟁을 했더랬어요. 근데 언쟁을 하고 나니까 집에 와서 어떻게 잠을 못 자겠어요. 어른들한테 그렇게 대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또 후회가 돼가지고 다음날 장인어른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근데 제가 얼마나 세상을 나가서 시달렸으면 아버님이라도 저를 이해를 해주고 위로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3년 내내 4년 내내 이렇게 저를 만나실 때마다 그 시든 소리를 하시니 저로서는 왜 마음이 안 삐졌겠습니까?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제 아내가 마지인다가 외동딸이에요. 마지딸이야. 굉장히 이뻐했던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을 같이 사는 사위놈한테 그렇게 시든 소리를 하는 건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위를 만날 때마다 그 싫은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얼마나 마음에 포환이 걸렸으면 그랬을까? 야, 이 남북 간의 통일하는 문제 정말 이렇게 어렵구나.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미움과 갈등의 문제를 풀어야만 우리가 평화의 시대도 만들고 통일 시대도 만드는 거거든. 근데 마음속에서 그 미움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이건 통일 안 돼. 그래서 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자기 딸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랑하는 딸의 반려자 사유라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 장인어른이 그걸 끝내 그렇게 하다가 5년이 지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퇴임한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제부터는 얘기 안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해. 이제부터는 얘기 안 할게. 내 자녀한테 늘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잖아 그러더라고. 그러며 고향을 등지고 있는 세상 다 버리고 그 고향을 떠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제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솔직히 그 아버님 말씀 때문에 제가 무척 괴로웠지만 살다 보면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가장 큰 스승이더라고요. 제 마음에 늘 괴로움을 주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스승이라는 것을 살다 보니 깨닫겠더라고요. 그래서 통일과 뭐 이건 뭐 엄청난 얘기가 아니라요. 바로 그 장인어른과 제가 마음으로 잘 화해하고 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한편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지난 이제 2011년이잖아요. 19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식민지 만들어 버렸어요. 1945년도에는 해방됐어요. 근데 해방되자마자 갈라져 버렸어요. 일본 놈들 물러나면 우리 참 자주동의 국가에서 우리 오손도손 잘 살아보자고 만주니 뭐 하와이니 미국이니 다 떨어져 있던 우리 민족들이 일본 사람들이 물러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러시아와 미국이라고 하는 큰 동서냉장의 틀에서 양쪽에 편을 먹고서 국가가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45년 해방되고 나서 딱 5년 만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정말로 2차 세계대전과 전 세계 전쟁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민간인들의 많은 국민들이 죽어왔습니다. 그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다시 산업화를 일으켰고 산업화와 함께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서 여당도 야당이 되고 야당도 여당이 되는 그런 좋은 나라 만들었습니다. 밥새끼 보릿고개의 공포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OECD 선진국가로 만든 저는 우리 아버님 세대를 존경하려 합니다. 또한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우리 아버님 세대의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저는 보답하려 합니다. 또한 아직도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뽑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 할게 라고 서로 간에 쿠데타를 하는 나라는 많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순탄하게 투표를 통해 가지고 여당도 여당되고 야당도 여당되는 이런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 발전이 이르기까지 왔었던 그 역사의 많은 민주화의 유공자들도 저는 존경하려 합니다. 저는 거듭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뒤에 아버님들 뵈니 저희 아버님 세대 어르신들도 많으시네요.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 존경하고 잘 모시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 한번 더 드릴게요. 존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가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아직도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휴전협정 체제에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전쟁이 잠시 쉬고 있는 상태의 휴전협정 상태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의 이 분단 상태를 긴장과 갈등의 상태가 아닌 평화와 안정의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떤 노력이죠? 7.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73년? 72년? 네, 72년. 7.4 남북 공동선명이 통해서 서로 간에 비방하지 말고 서로 간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 민주주의적으로 한번 통일 잘해보자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수차례 평양 보내가지고 고고상축 간에 합의조장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해서 대화가 안 됐습니다. 대화가 안 되다가 그 다음 대화를 한 게 누구냐? 노태우 대통령이죠. 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그겁니다. 이 남북기본합의서는 7.4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7.4 남북공동성명은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이 대단결해서 앞으로 통일로 가봅시다 라는 이런 선언적인 측면이었다면 남북기본합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경제적 교류도 할 것이며 어떻게 서로 간에 번영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남북 간의 기본 장관들의 장관회의들을 정량화시켜내고 각 내각들의 회의를 시켜내서 이것을 더 전시시켜보자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박철원 씨의 북방외교의 덕분으로 진일보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92년도에 누가 대통령 되셨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습니다. 근데 93년도에 우리의 이게 또 이념 논쟁이 한번 붙어버렸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해마다 국방백서가 발표됩니다. 그 국방백서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을 뭘로 둘 것이냐를 놓고 김영삼 대통령 때 주적에서 북한 빼라 했어요. 서로 간에 대화하고 통일하자고 하면서 주적을 삼아버리면 되냐?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주적 개념을 가지고 또 한 2년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92년도에 국제 핵 조약 NPT 체제를 탈퇴했습니다. 탈퇴하고 미국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체제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로부터의 압박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다시 이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장기수를 북한에다가 보내줬는데 그것에 대해 되돌아온 것은 별로 그렇게 쓸만한 대답이 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화가 났습니다. 아, 이놈들 버르장머리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냉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6.15 선언은 어디로부터 기초하느냐? 91년도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배경으로 한 더 구체적인 세부 시행 계획을 명시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성공단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개성공단 자리는 우리 장군님들 잘 아시지만은 이북의 주력 부대가 휴전선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그들의 전진기지입니다. 그들의 군사기지에 남한의 자본을 들여서 개성공단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성공단은 제가 오늘 당 강연 때문에 준비를 해보니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거기서 돈 투자해서 장사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잠시 줄어들긴 했지만 2008년도에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 마지막 임기였던 2007년도에 17억 9,700만 달러의 교역액을 댔는데 2010년도 지난 한 해는 19억 1,200만 달러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2000년 이래서 진행됐다가 2014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2007년 맞죠? 2007년 14 남북선언이 또 진행됐습니다. 이것은 6.15 선언에 더 이은 더 세부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는 이 남북 간의 대화의 과정이 지금 벽에 막혀 있습니다. 이 벽에 막혀 있는 문제를 저는 잘 풀었으면 합니다. 이 벽에 막혀 있는 문제를 잘 관리하고 풀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디죠 지금? 저쪽 석유 많이 나는 중동 지역이죠. 계속해서 거기서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이 한반도가 전 세계적인 강대국들의 냉전의 틀 내에서 싸움터가 되지 않으려면 이 한반도를 평화의 지대로 잘 관리해내야 합니다. 이 평화의 지대로 잘 관리해내려고 하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명박 대통령과 또한 우리 사회에서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주의 정당에서는 야, 그거 자꾸 퍼주고 이래버리면 저놈의 정권 정신도 못 차리고 안하무인이고 배은망덕하고 그럼 뭐 그렇게 해서 되겠냐? 아주 화끈하게 혼을 내줘야지. 이래서 화끈하게 혼을 내주려고 딱 목표를 걸고 이명박 대통령은 주권을 딱 걸었어요. 당장 폐기하고 주권 걸어서 이거 응하지 않으면은 당신들한테 국물도 없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아주 딱 엄포를 딱 놨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판단해 볼 문제. 어떤 방식으로 이 북한 문제와 분단된 상황을 관리해내는 것이 국익의 이익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더 유리한 처방전인지에 대해서 아마 다음번 내년 또 대선이 되면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또 판단해 주셔야 할 겁니다. 여야 간의 주제에 따라서 이 정책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을 국민 여러분한테 저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판단해 주십시오. 요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치자라고 하는 생각이 처방전이 있고, 아휴 그거 싸워서 답이 안 나와요. 달겨가면서 풀어야지. 이렇게 푸는 이 처방전에 대해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이 또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좋게 또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또 국민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해 주신 대로 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서 또 정책을 또 밀고 갈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의 선악의 문제는 따지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정치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이 정의로운 생각을 갖고 나의 반대자인 저 사악한 사람을 내가 때려 눕혀서 이기는 게 정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나 봅니다. 네 생각도 오를 수 있고 내 생각도 오를 수 있다. 당신 생각도 오를 수 있고 내 생각도 오를 수 있다. 내 생각도 그럴 수 있고 당신 생각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잘한 거죠?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그래서 지난달에 청와대에서 통합방위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계시고 통합방위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이시고 16개 시도지사가 지역별 의장이고 여기 충청남도는 32사단이 있죠. 각 시도별로 그 통합방위 체계가 있고 장관님들 모두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16개 시도지사와 장관님들 모두 총리님,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장군님들 다 막 별 숫자만 하더라도 그냥 눈이 부셔요. 그 회의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마지막 순서가 됐어요. 마지막 순서로 제가 이야기할 대목에 와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대통령님, 총리님 제가 가만히 보니 이 자리에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네요. 그런데 다들 웃으세요. 제 생각 소견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국민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안보의 문제를 놓고 정쟁의 요소로 삼아서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그 나라 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려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대북 정책도 그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풀어보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그 정책은 대한민국 이북에다가 갖다 바치는 빨갱이 정책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 국민이 뽑아주신 대통령이거든요. 이미 남북 간의 체제경쟁과 동서 간의 체제경쟁은 전 이미 1990년에 끝났다고 봅니다. 시장경제의 그 자원 배분의 기능을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러면 어머니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쉽게 말하면 시장경제는 시장에 가면은 물건을 초코파이 올리죠,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팔아먹을 생각을 했을까? 시장은 무수히 많은 물건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잘 팔려가는 사람. 돈이 있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좀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만나서 자기들끼리 만들어내는 원리. 근데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야 내년도에 양말 몇 켤레 필요해. 몇 켤레. 그러면 저쪽 저 창원 공장, 저쪽 저 논산 공장에서 양말 그럼 몇 켤레 생산하도록 해. 이거 국가가 다 관리하는 거야. 그걸 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니 그 경제가 시장경제랑 경쟁에서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경제권은 무너졌습니다. 이미 이 체제경쟁은 이미 1990년대에서 끝났습니다.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자유축연맹 발대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축연맹 동지 여러분, 지난 20세기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동지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지지합니다. 자유축연맹 동지들이 투쟁 덕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자유축연맹 동지 여러분, 21세기의 자유축연맹 동지들의 투쟁의 목표는 뭡니까? 사회주의는 사라졌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1세기에 이미 새로운 틀로 넘어왔다는 거죠.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이북에다가 대한민국 갖다 바치지 않은 논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분단된 현실 내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견해 차이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로 국민들을 끊임없이 단결시켜내는 지도자들의 신중한 언행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언행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내 처자식과 부모 형제들을 나가서 맞고 죽어 돌아오는데 화 안 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제를 근데 어떻게 풀 거냐 이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이 열받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열이 안 받습니까? 똑같이 화가 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는 첫 번째, 저 플래카드에 써 있는 것처럼 통일 안보의 주제에 대해서 절대로 여야 간의 상대를 공격하는 정쟁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특히 상대에 대해서 20세기의 그 전쟁의 시대 때 사용했었던 언어로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다시 그러면 그 적개심을 가지고 또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맞아. 대북 정책을 그동안 쭉 써왔는데 이것이 효과가 없었어. 그럼 좀 작전을 좀 바꿔볼까? 얼마든지 다양한 정책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논의하고 그래서 국민적인 단결들을 끌어내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단결을 위해서 통일과 안보의 주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라야만 안보의식이 튼튼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김선림 회장님이 지난번에 재향군인회 53회 충남지회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정의로운 사회, 따뜻한 사회,
그것을 위해서 재향군인에게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 중에 더 이제 말씀을 한 가지 다른 것을 드리면 몇 가지 오해를 저는 우리 내부에서 좀 극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작전 통제권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의 작전 통제권의 문제에 대해서 정당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 정당 간의 이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의 슈라이너 병원에 갔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슈라이너 병원에 갔는데 미국에 있는 슈라이너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 지난 14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에 18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 데려다가 화상 환자들 데려다가 그 공짜로 다 고쳐줬어요. 그 숫자가 130명이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 그 슈라이너 병원에 가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지가 제 마음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애들 하나라도 좀 더 좀 데려갔다가 지금 더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당신들도 형편 어려울 텐데 병원 어떻게 운영합니까? 남의 돈 이렇게 후원금 받아다가 병원 운영하려면 참 어려울 텐데 우리가 뭐 좀 도와줄 건 없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 제 염치에 맞는 얘기인지, 아이고 우리 어려우니까 우리 애들 많이 그냥 계속 많이 더 많이 고쳐주세요 이 얘기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어떻게 가서 얘기했는지 아세요? 반반씩 섞어서 얘기했어요. 더 많이 고쳐주시고 저희도 슈라이너 병원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네이션과 사회적 기부금을 좀 모을 수 있으면 저도 열심히 모아볼게요. 그 슈라이너 병원 원장이 아주 키 큰 금발의 백인 남자분인데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작전 통제권을 얘기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 세계의 테러, 전 세계의 국제적 분쟁에 있어서 미국이 지켜왔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 세계 질서가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늘어나는 이 안보 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무역적자 국가입니다. 또한 미국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국가입니다. 100원 세금을 걷어 쓰면은요, 미국은 지금 200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이해가 얼른 안 가죠, 어머니? 우리 아버지 봉급이 100원이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200원을 쓰냐,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국가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누적돼가지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버티질 못합니다. 이 버티지 못하는 이 미국의 질서는 단순한 미국의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의 세계적 질서의 위기로 봐야 합니다. 저는 슈라이너 병원에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뭐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듯이 대한민국도 이제 미국과 함께 공동방위 역량 속에서 자기 몫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서줘야 합니다. 저는 그게 가지고 있는 제 문제의식입니다. 이 문제는 미국을 배격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서로 간에 논의를 그렇게 그 수준까지 좀 해줘야죠. 미국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스스로의 방위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저는 강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3주 전에 이지스함 3호기가 발대했습니다. 한 척에 수조 원 나가는 아주 비싼 배입니다. 물밑 작전도 가능하고 대공 작전도 가능한 굉장히 좋은 배입니다. 아직 우리가 도입을 못했습니다만 공중조기 경보함이라고 해서 아시아 이런 일대를 커버할 수 있는 정보 작전 능력의 배양을 해낼 수 있는 공중조기 경보함을 우리는 빨리 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바다와 우리의 땅과 우리의 하늘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이지스함에 대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누가 이 배를 샀느냐? 노무현 정부 때 산 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김대중이 이거 빨갱이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뽑아오는 우리의 대통령이십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으로서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어져야 그렇게 될 때라야만 저는 대한민국이 튼튼한 안보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드린 말씀은 많은데 이제 줄여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한국사 이야기를 읽다가 가장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삘이 꽂힌 사람이 누구냐면 김유신 장군이었어요. 삼국통일을 하는 김유신 장군의 모습이 참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나도 크면은 통일 장군이 돼야지.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 육사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한 통일은 불가능하더라고요. 더 이상 전쟁을 통해서는 통일 방식을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구나.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한 역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주변의 4대 강국, 러시아, 중국, 일본, 소련 이 틀 내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내부의 싸움이 아닌 아시아의 질서의 평화의 균형자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운전하다 하시면 최근에 교통 표지판 바뀐 거 보이시죠? 유라시아 고속도로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차를 몰면 그대로 그 도로가 터키까지 간다. 계룡역에서 티켓을 끊으면 저쪽 북경과 파리까지 기차를 탈 수 있다.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차를 몰고 갈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과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정책 노선이 만들어졌던 것이었고, 저쪽은 어떠냐? 아우, 저 사람들 저 경험 없는 사람들. 잘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엄하게 하기 같은 엄하게 돼야지. 이 마음으로 또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의 관점은 또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로 간에 엄한 아버지와 자상한 엄마처럼 서로 간에 정책을 좀 바꿔가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절대로 우리 내부에 극한적인 투정이 안 나오도록 지도자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십시오. 저도 또 그렇게 관리해서 대한민국의 단결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